예, 지금 시장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8% 현재 2,748까지 가고 있고요. 사실 이제 5천 얘기를 했고 이 대통령이 대선 운동 시절에 5천을 가기 전에 일단 3천을 먼저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3천선 안착의 의미가 아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의 좀 점진적인 해소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도 1.25%로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중요하죠. 좀 외국인이 코스피 지금 현재 9시 반 이제 정기장 시작한 지 30분 채 안 됐습니다만 2,760억 넘게 좀 사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570억 가까이 사고 있고 오늘은 현 선물 다 삽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도 누적으로 이제 3,000억대, 3,300억대 좀 플러스 돌아선 것도 좀 긍정적인 대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기관은 이제 코스피는 파는데 코스닥은 사고 있고요. 환율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1,375원까지 1원 1.3원 정도 좀 떨어진 상태로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또 배경 중에 어쨌든 환율이 1,300원대 중후반, 후반까지 떨어진 또 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코너죠. 이코노미톡 시간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주근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님하고 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5천 시대. 이게 사실은 상상도 안 했던 지수대입니다. 3천까지는 대략 뭐 했는데 또 3천은 우리가 또 경험을 해봤죠. 네.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좀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5천이라는 지수대 이게 정말 현실화되느냐 여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총평 정도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쭉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그냥 상징적인 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대감을 낳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우리한테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5천선이 코스피에 찍는 걸 실제 우리가 목도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쪽이세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임기 내라도. 네. 이런 겁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공약이 세 개의 축으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혁신 경제, 공정 경제, 일자리 경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자본시장과 연관이 있는 게 그때 일 처리를 이렇게 순서를 보면 일자리 경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혁신 경제를 그 다음에 얘기를 했고요. 예. 임기 마지막 때에 공정 경제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잘 보시면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영국 이코노미스트하고도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왜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운동장을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잘 뛰놀 수 있도록 룰을 공정하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이게 그렇죠. 공정 경제예요. 그렇죠. 공정 경제. 그러면 거기서 혁신이 발생합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죠. 이제 뭔가 좀 그렇죠. 공정하니까 내가 열심히 뛰면 뛸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그 결과물이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요 순서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초기 동력을 일자리에 다 몰빵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갔구나.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지금 김문수 지난번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자본시장에 대해서 공약을 어떻게 내놨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상법 개정을 시작해서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이제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일단 들어와서 놀 수 있도록 룰을 공정하게 하는 게 방점을 찍었어요. 이게 그때랑 다른 그렇죠. 거군요. 문재인 정부.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쪽은 그때 뭔 이야기 했냐면은 분리과세 이야기를 했고요.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네. 과실을 이야기를 하면 코스피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을 이야기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먼저 어디에 손을 대야 되느냐. 5천이라는 건 코스피 5천이라는 건 과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실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룰 조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해보자. 네. 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상법 개정이라든지 사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하면 거기에 게임 룰을 좀 공정하게 만들면 플레이어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다. 이게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내 돈을 투자를 해서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들어오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맹점이 있어요. 이제 자본 이게 이제 경제 전체 조금 파일을 키워서 보면 대부분 정권에서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김대중도 했었고. 그러니까 페어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겠다는 거.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은 그렇게 하니까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 돈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 유동성이 그렇죠. 주식시장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렇죠. 했더니 그게 다 주로 부동산으로 가더라.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에도 이제 대선 과정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면 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취약해지니까. 그렇죠. 이게 밸런스가 깨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 돈이 결국에는 건강하게 가려면 자본시장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이번에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자본시장으로 가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은 사실은 내가 뭐 집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그렇죠. 돈이니까. 그것도 투자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국민들이 돈을 벌게끔 해주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일부의 자산이 늘어나는 식의 효과지만 그렇죠. 주식으로 오면 훨씬 더 보편화되고 이런 대중화된다는 거죠. 의미군요.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미국 경제가 사실 그런 구조인데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 자본시장의 자본은 굉장히 약간 리스크를 안으면서 갈 수 그렇죠. 있는 돈들입니다.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예. 있죠. 자 그러면 네. 사실은 좀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효과예요. 그렇죠. 네. 이게 경쟁이 다이내믹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은 자본시장에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두 가지 효과를 벌이는데 첫 번째는 소득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렇죠. 큰 축 하나가 노령화될수록 연금 효과를 여기서 해줍니다. 401k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군요. 거기도 있고 월배당을 해줍니다. 매달. 네, 근데 배당금의 효과가 우리 국민연금 지금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 배당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자본시장에서 좀 도달하자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이 자본시장이 잘 되면 그러면 정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부담을 작아지죠. 덜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 5천 시대가 되면 이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굉장히 지금 다이내믹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 산업이 아직 매진되어 있고 그렇죠. 신수종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안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이 자본시장이 충분히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자본시장의 역할은 약간 위험하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른바 대기업들 중심의 경제 구조가 구조에서 이제 중소기업들 쪽으로 좀 더 확산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예. 나타나는 섹터였고요.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네이버를 비롯한 IT 붐이 김대중 정부 때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런 한 섹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 고민해 이후에. 보면 네. 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섹터는 반도체와 2차 전지와 이런 섹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석유화학, 철강 맨 이제 주력 그런 얘기죠.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코스피 5천이 단순한 결과물의 5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손을 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이 정부는 저는 처음에 제대로 일단 진단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를 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오늘 대표님께서는 공정하지 않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표현으로 딱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걸핏하면 물적 분할, 인적 분할하고 그렇죠. CB 발행하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쪼개기 상장하고 그런 기업들이 다 대부분 대기업들이고 대그룹들이고 오너가 있는 그룹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저 회사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쪼개기를 해서 멀쩡한 회사가 갑자기 가치가 확 떨어지니 주가가 떨어지고 나는 맞습니다. 손해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네. 정책을 제안하는 게 이런 거죠. 일단 반칙하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죠. 네. 네. 이거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들어갈 것 같고 두 번째는 반칙은 아닌데 편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까 물적 분할이랑 같은 거, 그렇죠. 중복 상장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를 보면 좀 짚어야 될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현재 경영진들은 이걸 그렇게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참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지배 구조가 노무현 때 바뀌었어요. 네. 지주회사가 바뀌면서 지주회사니까 순환 출자를 해소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서 지금의 LG, SK 같은 지주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자 이렇게 딱 구조는 이렇게 바꿨는데 오너들 입장에서는 지주회사로 바꿨는데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을 왜 내가 자본시장에 돈을 빌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중국산장 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상장을 하고 지주회사 바꿔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 그러니까 제도적 변화와 구조적 변화가 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목 대도만 변하고 구조적 그렇죠. 변화가 없었다 이거군요. 예, 그런데 그렇게 구조적 변화는 바뀌지 않고 제도적 변화를 바뀌었는데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거의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자본시장에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뭐 굳이 빌릴 필요 없죠. 예, 네. 은행이나 이쪽은 훨씬 많이 의존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본시장에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 팬데믹 이후부터.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구조는 바뀌었는데 제도는 바뀌었는데 구조를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억지로 물적 분할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 언밸런스 된 이 제도적 변화와 구조적 변화를 합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도의 변화에 아직도 후행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도적인 변화들이 이제 구조 변화를 위한 네. 제도 변화들이 이제 본격화될 것인데 일단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제일 뭐랄까요 화끈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제일 세 보이는 게 상법 개정안 맞습니다. 문제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이 한번 올라갔다가 국회를 통과했다가 그 당시에 한덕수 대행이었을 겁니다 아마 네, 네. 거부권 행사에서 이제 됐죠. 내려왔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는 그때보다 더 보완을 해서 보완이라는 표현이 더 세게라는 표현을 네, 이제 네. 나중에 얘기하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2, 3주 안에 통과시키겠다. 또 이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통과되지 못했을 때의 그때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이 더 세게 하겠다는 내용의 차이가 뭔지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난 3월 13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아 그게 3월이에요? 예, 3월 13일입니다. 네. 그때 통과되었던 상법 개정은 사실은 그 논의됐던 게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알듯이 네. 상법 380조 4항. 네. 그러니까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그렇죠. 법안이고요. 예. 두 번째 축이 뭐냐면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자투표제였는데 이 세 가지였는데 그렇죠. 3월 13일 날 통과시킨 상법에는 이 두 번째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전자투표하고 주주 충실비만은 그런다 그거 두 가지만 네, 있었다. 그것도 거부했던 거죠. 이걸 거부해 버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더 세게 하겠다는 말이 두 번째까지 넣겠다는 거예요. 아, 집중투표제 네. 그다음에 근데 감정이- 이 재계에서는 지금 지배구조의 문제 아주 밀접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380조 3항은 사실은 이 주주 충실 의무는 어떻게 보면 그냥 경영상의 문제인 거고요.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인 거고 예. 지배구조에 민감한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오너들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안이 훨씬 민감합니다.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사실은 한 개 한 개 있을 때도 민감하지만 이게 두 개가 표로 갔을 때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SK그룹 한번 얘기를 제가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주 SK의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17%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우호 지분을 합쳤을 때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집중투표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1% 이상의 지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 분산돼 있느냐 얼마나. 그렇죠. 3%에 대한 그 허들이 걸려 있잖아요. 네, 3% 이상은 못하게끔 이자 선출할 때. 그러면 17% 가진 한 사람보다 1% 이상 가진 사람이 5살에 모였을 때 이사회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세지는 게 집중투표제입니다. 아 그러면은 좋아하지 않겠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사회라는 게 사실 우리가 주주자본주의를 오랫동안 했지만 이사회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가 알지만 다 거수기잖아요. 예, 사회이사들은 거수기였고 예. 왜냐하면 사회이사들의 원래 목적은 개인 주주들을 대신해서 와치독을 하라고 그 자리에 그렇죠. 앉히는 견제하라고 거거든요. 한 건데 뭐. 그거는 이제 근데 오너들 자기들 이제 경리 자기들 편한 사람들 맞습니다. 앉혀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만들었고 이 사회는 이번에 우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라든지 유상증자 과정을 보면 다 거수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집중 투표자 감사일이 불순출이 딱 이게 시행이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 투표제가 아마 통과가 되면 당장 아마 올 하반기 내년 주주총회 때 굉장히 큰 사안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넌스, 지배 구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요. 지금 이게 항상 이제 미디어에서도 나오는 얘기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뭐 대기업들이 뭐 진짜 뭐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아니면 적대적 M&A에 노출돼서 뭐 이제 뭐 우리의 굉장히 주력 기업들이 뭐 외국 기업이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그동안 네, 사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네. 이 집중투표제나 감사인 분리수 이런 하여간 이 소위 말해 상법 개정 자체를 반대했던 논리들이 사실 그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정말 그렇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첫 번째 사안, 첫 번째 380조 사망이 통과되면 소송 때문에 기업 기능 못할 것이다. 네. 사실은 저는 비현실적이라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도 그렇게 소송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이게 안 되고요. 두 번째 사안은 좀 민감하긴 한데 이거에 가지고 균형권을 흔들 수 있다?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겁니까? 균형권은 그야말로 우호지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예. 이 사회를 일부 귀찮은 존재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균형권 자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균형권 철저하게 이 주주 구성과 지배권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조라면 예. 그래서 일부 주장하는 것에서는 물론 고민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거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지배 구조가 투명화되기 시작하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가치가 달라지기 그래서 시작합니다. 오히려 주가도 뜰 수 있고. 그래서 좀 현재 지주회사들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섹터가.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결국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을 원래 준비를 했던 건데 말씀하신 김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그 전에는 굉장히 뭐 저평가돼 있다고 봐야 되죠. 자회사들이 잘 나가도 기본적으로 지주회사들은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르게 막 여러 가지로 하여간 뭐 그게 좀 제도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0.1, 0.2배짜리 이런 저PBR주도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는 상장 폐지나 이런 식의 압박을 통해서도 뭔가 개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압축을 하면 상법 개정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안, 소위 말하는 이제 페어한 공정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겠다 이런 제도들이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이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우리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변화의 주체가 되는 섹터나 이런 회사들은 뭐가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런 시국에서는 두 가지 섹터 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적 변화를 수반으로 된 좀 수혜주는 어느 섹터가 될 것이냐의 그렇죠. 한 축과 그리고 신정부에서 주력으로 이끄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그렇죠. 주도 섹터는 어딜까? 이 두 소위 개를 좀 말하는 분리를 해봐야 돼요. 정책 수혜주가 네. 되겠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주회사를 저는 주목해 보고 있는 게 지주회사는 이런 거거든요. 오너들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주가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네. 주가 높으면 비행권 상속할 때 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속증여 때. 예, 네, 그 비용 맞습니다. 때문에 늘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배당을 높일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될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하면 지주사가 본연의 가치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괜찮은 사업부가 빠져나갈 그러니까 분할될 그런 그렇죠. 일이 없으니 온전히 지주회사의 지금 본질 가치가 구글의 통과해- ABC 같은 그룹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제도적 변화를 수반하는 그룹 섹터 쪽은 일단 그 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를 주도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물산, 그렇죠. 주 LG, 예. 뭐 이런 이제 지주사들이죠. 그리고 금융 지주사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회사들이 멀쩡한 회사들이 많은 지주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당장 삼성그룹은 이제 물산 인적 분할해서 지배구조 개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게 갈 것이고 이제 산업적인 수혜주 또 하나의 또 축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히 AI겠죠. 근데 아, AI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AI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정부는 아마 AI 인프라 쪽에 고속도로를 닦아야 되겠죠. 예. 예, 그 인프라 투자에 쪽에 굉장히 많은 재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 그리고 이제 추경이 풀리면 네. 당연히 풀 거 아닙니까? 3조 그럼요. 예상하는데 그건 소비주. 그렇죠. 소비주. 예. 섹터. 자, 크게 한 세 가지 섹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AI 인프라 구축 관련돼서는 결국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하드웨어 일단 쪽이죠. 먼저 네. 하드웨어가 먼저 조금 더 되고.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건 AIDC.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쪽. 쪽이죠. 이게 일단 구축을 해야 되니까요. 예. 이쪽하고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쪽 할 수 있는 일단 좋은 원료를 AI 쪽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 예.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쪽. 고속도로와 좋은 자동차의 예, 개념이죠. 이런 게 일단 초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초기에.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구축이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쪽에 가겠죠. 김대중 정부 때를 보면 압니다. IT 벤처를 수행하기 전에 일단 초고속 인터넷을 먼저 깔았어요. 네, 네. 예, 그리고 나서 네이버 같은 게 생긴 거니까 비슷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이게 사실 순서가 또 중요한 게요. 오늘 같은 경우 사실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일단 먼저 확 네.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AI 그 100조 그 투자하겠다라고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할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그 뜨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주가가 올라갔던 거 거의 다 토해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좀 다시 좀 얘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데이터 센터 쪽,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먼저 인프라를 깔려야죠.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래서 점. 전체적으로 보면 네. 신정부가 이제 출범했으니까 저는 순수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예, 문재인 정부 때를 복기를 해보면 순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5천이라는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지만 그 순서를 보고 좀 어떻게 내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가를 네. 좀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한 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1분 정도 시간 정도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공정한 어떤 운동장, 주식시장, 이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법 개정도 중요하겠고 대표님 생각하실 때 이거는 조금 더 빨리 좀 조치가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뭔가 제도나 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반칙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게 때려야 된답니다. 우선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사실 상장사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동장도 굉장히 불균형한데 뛰는 플레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투자자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헷갈려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장 폐지 조건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어그레시브 가야 된다. 그래서 좀 알짜 기업들을 정부에서는 좀 제도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믿고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 고스피 정도 올라왔으면 우리가 믿고 정도 갈 정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뢰 회복 그리고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가고 이게 첫 번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도 먹튀부터 해서 이렇게 좀 그 작전 확실하게 잡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